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웅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데이터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인공지능과 데이터 스크래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웨비나를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주로 이제 영문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 미국에서 그 걔네 각종 법들, GDPR 포함해서 히파,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다 검토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전반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스크래핑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됐습니까, 혹시? 네, 잘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전웅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지재권과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리고 개인정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웨비나는 두 개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과 하나는 데이터 스크래핑입니다. 서로 약간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크래핑을 거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돼 있는 주제이긴 하고요. 인공지능 편에서는 5개 목차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요약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끝나시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인공지능 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분석의 도구랄까요? 일단 그것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학습 소프트에 입력하는 과정, 이렇게 여기서 한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이 완료돼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생겼을 때 그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로 산출물이 되겠죠. 산출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주로 오픈 소스로 제공이 많이 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데, 그 오픈 소스 라이센스의 해석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려면 문제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NLP라고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챗 GPT, 이것도 다 자연어 처리인데, 여기서 문제되는 저작권 개인정보의 문제는 그 문제의 국면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알고리즘, CNN, GAN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법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크게 인공지능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 웨비나의 전반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먼저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기계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그 학습이 완료돼서 어떤 특정 인공지능이 어떤 산출물을 출력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법적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학계의 태도랄까요? 학설의 견해가 학습 단계, 즉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에 입력하는 그런 학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문제가 나중에 산출물을 생성하는 단계의 문제보다 더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 학습 데이터가 학습 모델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대규모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적인 조치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용 조항 35조의 5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로 해결된다는 견해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과 NLP, 트랜스포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고리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는 조금 특이한데, 좀 인공지능을 가볍게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MIST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것은 니스트라고 미국의 표준 기술원이 있는데 거기 데이터이고 그것을 마디파이했기 때문에 MIST라고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어떠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인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글씨를 몇만 개인가 7만 개를 모았다는 것이죠. 학습 데이터는 5만 5천 개 쓰고 검증용으로 5천 개, 테스트 데이터는 1만 개를 씁니다. 그래서 검증용 테스트 데이터 개념이 나오는데 이 검증용이나 테스트 데이터는 이 학습은 5만 5천 개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만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걸 나중에 이제 검증용이나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보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식은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쓰는 인공지능 방식은 아니에요. 아닌데 1950 몇 년에 나왔던 초보적인 건데 이것이 사실은 신경망을 이해할 때 좀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8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쓰면 이렇게 28 곱하기 28 픽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각 셀은 784개의 셀로 이렇게 픽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8이라는 데이터, 여기 사실 Y라고 되어 있는 8이라고 보시면 8을 하나하나 다 쪼개면 이렇게 일렬로 하나의 데이터 줄을 만들 수 있고 이게 784개의 요소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00000, 1, 0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하나의 일렬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사람이 어떤 쓴 데이터를 넣으면은 어떤 임의의 계산식을 통해서 어떤 값을 도출한다. 근데 이것이 이 Y2라는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숫자 영역이 될 텐데 어떤 범위가 될 텐데 그 영역 거기에 도달하면 이걸 2로 인식을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처럼 쓴 데이터를 실제로 이 출력값이 2라고 나오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식을 우린 찾는 겁니다. 함수식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방법이 이 아까 일렬로 748개의 연루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넣는 겁니다. 아까 이 데이터셋이 7만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7만 개를 다 넣어가지고 이 W1, W2 이 값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사람이 못 찾으니까 기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식 Y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 WN과 이 B, 이건 B는 뭐 L인데요. 오차를 잘 설정을 해서 적절한 값이 도출될 수 있도록 즉 2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Y값 출력값이 2가 나오게끔 이 WN과 B를 찾는 겁니다. 기계로 찾는 것이죠. 근데 요 케이스는 사실 은닉 레이어가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없는 케이스고 지금 신경망은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두 개 이상을 넣게 됩니다. 2개 이상 넣게 되는데 이거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뉴런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개인데 16개의 뉴런을 두고 여기도 16개의 뉴런을 두면은 사실은 이 파라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WN 그러니까 B가 몇 개가 나오냐면 13,000개가 정도가 나옵니다. 784에서 16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16의 제곱을 또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만큼 나오죠. 그러니까는 히든 레이어를 2개만 두더라도 이 파라메타가 13,000개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또 사실 이 파라메타 값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신경망의 이해고요. 요즘엔 겐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겐은 쉽게 말하면 여기 좀 길게 썼는데 진짜와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데 겐이 또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망을 2개를 둡니다.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걸 둬서 이 제너레이터는 이건 사실 사례가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고양이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제대로 그려야 되고 그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해줍니다. 이건 고양이가 맞다,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고양이 그림에 가깝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고양이와 개를 잘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쟁하게 되는데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다만 이 모델의 단점은 지금 제가 설명해서 약간 느낄 수 있지만 초기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 제너레이터가 처음에 고양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 겐의 숙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겐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사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인데, 그래서 갠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갠의 특징은 어떠한 그 대상을 진짜 그 굉장히 비슷하게 그린다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작권 관점에서는 모방의 의도가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도 약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고, 이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실 AI 모델이 생성한 산출물을 반드시 법적으로 보유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법적 가능성이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견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이제 보게 되면은 AI의 창작을 이제 사실 유형화시키면 이 세 가지, 인간의 주도적 창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인간의 주도적 창작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인간의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 경우 인간의 주도적인 창작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AI를 도구로 봐서 해당 인간을 저작자로 보고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좀 답이 없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AI 개발자한테 주자는 견해, 그 중에서 학습을 시킨 자한테 주자는 견해, 뭐 이용자에게 주자는 견해,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국제 협약 같은 걸 통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영국 CDPA 법이 있는데, 영국은 이제 저작권하고 특허법 이런 게 한 법에 있습니다. 한 법에 있고 88년에 개정되면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웍스라는 개념을 1988년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입법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의회 의사록이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이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인간에 대해서 그거를 어레인지먼트를 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저작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데, 문제는 이 법이 적용된 예가 없다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당시의 인공지능 관념과 지금의 뭐 이 GPT 모델 같은 그런 인공지능 관념을 상이하기 때문에 이 CDP의 규정이 잘 적용 안 될 거라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공지능 발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스티븐 테일러가 지금 다부스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머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글로벌한 쇼 같다는, 이벤트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좀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는 이제 치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프레임은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모델에 의한 어떤 원본 사진을 좀 변형시키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자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학습 데이터 이용과 또 인공지능 모델의 산출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서 의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나 뭐 저작권 침해나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 과정,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복제가 발생하고, 문제는 복제를, 데이터를 전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은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부를, 거의 전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공정이용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일부만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를 데이터로 이용하는 경우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EU도 그렇고 일본도 다 이거에 대해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도정안위원회 전부 개정에 나온 바 있고,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니까 전부 개정안이라서 2022년 말에 또 이용호 의원이 이 TDM, 이건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데, 요 조항만 따로 떼서 사실 또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내용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TDM을 보면은 해결해야 될 것이, 지금 요건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이용할 것, 그 다음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이것은 결국은 강학상으로는 비표현적 이용,
non expression use라고 그래서 그 비표현적 이용일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5가지 정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 전처리는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TDM 면책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원안에서는 자동화된 분석 기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작업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표현적 이용, 그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겐 같은 거 이렇게 요즘 뜨고 있는 이미지 모델 생성기를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비표현적 요소만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적법한 접근 권한이 있을 것인데 보면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용 약관인 robot.txt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제한합니다. robot.txt는 검색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용 약관은 명시적으로 데이터 스크래핑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도 TDM이 가능하냐? 즉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 문제가 있죠. 보상 문제. 학습 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보상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TDM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서 접근 통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보유자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에 관련된 고시가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예외 고시라고 문체부가 아마 3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TDM 예외 설정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좀 검토가 돼야 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좀 진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 과정, 즉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의 침해 문제가 또 발생하고, 사실 어느 순간에 여기서 AI 모델이 보여주는 산출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떤 화가들이라든지 데이터 보유자들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문제되는 상황은 대략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용자 B, 저 같은 뭐 AI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 인공지능 모델은 주로 프로그램은 나타나거든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것이 선행하는 화가 C하고 C의 그림과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C가 굉장히 분노한 나머지 뭐 소를 제기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생각해 보면 개발자 A나 이걸 쓴 B 모두 단독 불법 행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개발자 A는 범용 도구를 만드는 거 불구하고 B는 사실은 학습 데이터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단독 불법 행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 발생하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 학습 완료 모델, 즉 AI 모델은 이제 그거를 프리트레인드라고 해서 학습 완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NLP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챗봇이나 지금 챗 GPT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학습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픈 AI가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의거성 입증하려면 학습 데이터에 그런 저작물, 선행하는 저작물이나 또 개인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기된 스테이블 디퓨전이 금년 초에 한번 이제 소장이 제출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트허브의 코파일럿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장표에 있고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저도 한번 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 장점은 개인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기터브 가시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스탠드 얼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아보시고 그림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어떤 남자가 말 타고 있는 달에서 어떤 남자가 말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러면은 어떤 혹성 같은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말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이미지 AI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3인 아티스트가 지금 걸었고 또 게티 이미지가 최근에 영국 법원에서 걸었어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이 양소선이 별개인데 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공정이용의 범위가 좀 넓고 영국은 페어 딜링이라고 해서 미국보다는 그 공정이용의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게트 이미지는 일부러 제가 볼 때 영국 법원에 건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그 개괄적인 알고리즘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노이즈를 제거해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2015년에 디퓨전 테크닉이 생겼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E라고 보이죠. 이렇게 회전형 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 노이즈를 가합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가하면 그림이 뭉개지죠. 그리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대문자 T라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뭉개져서 이제 안 되는데 이 과정을 이 스테이블 디퓨전 AI가 보는 겁니다. 학습을 계속해요. 원래 이미지가 이거였는데 노이즈를 요만큼 가했더니 이렇게 되고 완전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는 어떤 특정 이미지가 이렇게 디퓨즈된 상태까지 전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노이즈를 가면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이렇게 디퓨즈된 완전 노이즈화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 이 AI는 처음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완전히 디퓨즈된 거를 배웠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걸 디노이즈라고 하는데 디노이징을 하면서 원래 이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디퓨전 테크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된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 데이터를 주더라도 이 AI는 원래 이미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디퓨전 테크닉이고 2020년엔 여기다가 레이턴트 이미지라는 어떤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요 X0라는 어떤 이미지와 이 여자분과 X 프라임 제로라는 이미지를 그냥 겹쳐보는 겁니다. 겹쳐보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픽셀 단위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좀 여기 큰 그림이 있죠. 이렇게 되게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많은 겁니다. 노이즈가 많은 건데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노이즈를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죠. 아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거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용한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술인데 그 집단 소송을 보게 되면 요것과 요것의 2차적 저작물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퀴벌런트하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상 디리버티브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원래 그 학습 데이터로 제공된 화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 여기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과연 실질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정이 되면 저작권 침해 인정하기가 어렵죠. 물론 학습 데이터를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없이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점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산출물 이용 단계, 산출물 생성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 더 진화해서 2022년에는 텍스트 프롬프트 기능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말을 넣으면은 강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 클래스 액션에서는 저작권 직접 침해, 대위 책임, DMCA, CMI라는 거, 그러니까 저작권자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단 제거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과정에서는 저작자 표시라는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단 제거됐기 때문에 각 법률을 위반한다고 제기된 상태고 그러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제 기트허브 코파일럿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원고 변호사가 같아요. 이 원고 변호사가 부테르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코파일럿 집단 소송과 이 스테이블 디퓨전 소송을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파일럿 이 집단 소송은 우리가 지금 되게 유명한 챗 GPT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모델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GPT-3 모델을 이용해서 코덱스라는 그런 코드 자동 생성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 GitHub의 코파일럿은 코덱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AI 모델입니다. 즉 그래서 어떤 함수의 이름이라든지 약간의 설명만 주면 유사한 그 적절히 동작하는 코드를 막 만들어줘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GitHub 코파일럿은 주로 GitHub에 있는 오픈소스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소장을 보면은 존도로 되어 가지고 아마 소스 코드 오픈 소스 운동에서는 아마 원고로 제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서 존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두 분의 현재까지 두 사람이 원고가 되어 있고요. 기트허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를 상대로 클래스 액션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다 여기에 중심에 MS가 있습니다. 기트허브는 MS가 인수한 것이고요. 오픈AI도 사실 MS가 펀딩을 해주고 있죠. 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일련의 요거에 대해서는 MS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건 저작권 침해 소송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프레임은 결국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단계, 그다음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주고 학습이 완료된 구체적인 AI 모델이 산출하는 단계에서 또 한번 검토해줘야 되는데 그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소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는 기본적으로 MIT, 아파치, BSD, GPL 뭐 이런 게 있는데 MIT, 아파치, BSD는 다 퍼미시브 계열이어서 특별한 제한, 의무사항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GPL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 조건이 세죠. 카피 레프트라고 그래서 GPL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변형이 되면 반드시 GPL을 통해서만 배포가 되는 그런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쓰게 되면 사실은 이 라이센스를 지킬 수가 없죠. 이 라이센스들의 최소 의무사항 조건은 아마 저작권자 표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고 주장입니다. 아마 이건 사실이죠, 사실. 그리고 피고 오픈 AI는 사실 이게 페어 유스다라고 하는데 원고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AI 모델의 산출물 과정에서는 이게 산출물을 보니까 특정의 사실은 이제 어떤 이름을 대니까 특정 코드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교수가 자신이 오픈소스로 제공한 코드를 이 코파일럿의 산출물에서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들이 학습의 증거이자 AI 산출물이 파생 저작물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재도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나 개별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사항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AI 학습을 염두에 둔 별도의 라이센스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픈소스 진영의 태도는 불분명하지만 오픈소스 운동 단체 중에 하나인 SFC는 좀 중도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트허브에 대해서는 SFC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트허브는 이 코파일럿을 유료로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의 취지가 좀 존중받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원고 대리인 변호사한테도 사실은 이 집회 법칙의 원칙을 좀 지켜라. 특히 금전적 이득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지켜줬으면 한다. 이런 태도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루다 케이스도 좀 시간이 좀 없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하고 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구체적인 AI 모델이 발화하는 거예요. 챗봇이기 때문에 문장을 발화하게 되는데 그걸 두 개를 나눠서 하면은 거의 유사한 결론에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인공지능 편이었고요. 이제 데이터 스크레이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데이터 스크래핑에서 문제되는 상황이 뭔지를 명확히 특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이큐랩스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야놀자 케이스가 형사와 민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데이터 스크래핑이 허용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보호 관련법,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되고 미국 같으면 CFAA라는 법인데요. 이런 법들을 통과해야 되고 계약법도 문제되고 계약법은 이용약관이 있기 때문에 계약법이 문제되고 또 기타 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법적 관문을 통과해야지 데이터 스크래핑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판결들이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데이터 스크래핑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단계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크래핑에 관계되는 법률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재권이 있고
특히 저작권법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보호 법률이 각국에 있는데 한국 같으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되고 미국 같으면 여기 이제 컴퓨터 프로드 앤 어뷰즈 액트라고 CFAA입니다. 근데 이 조항들이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이 사실은 CFAA를 참고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접근 권한이 없으면 망침입죄든지 컴퓨터 침입죄가 돼서 사실은 데이터 스크래핑에 저해가 되죠. 그다음에 계약법이 문제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약관이 있는데 이용 약관들 대체로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이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스크래핑 했을 때 이게 그럼 계약법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이용 약관이 있는 것만으로 과연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로봇.txt에서 검색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속력이 있는 어떤 규약이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불법 행위가 문제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민법상에 이용약관 위반하니까 계약법상의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니까 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법상의 동산 침해 법리라는 것도 있고 부정이용 행위라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유럽 쪽으로 가면 슬래비시 이미테이션에서 노예적 모방이라는 또 부정이용 행위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법리들은 사실은 나라마다 이렇게 형성된 법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관문은 여기까지 통과해야지 사실은 데이터 스크래핑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서 이 모든 것이 통과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데이터 스크래핑에서 제일 먼저 걸리게 되는 관문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는 한국과 EU에서만 존재하고 일본과 미국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을 사실 우리가 한국이 수용을 한 것이죠. 근데 EU에서 보면 이 DB 지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디렉티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도움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두자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후에 지금 소위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여러 가지 법들이 성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DSA, DMA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액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액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액트 35조 초안입니다. 아직은 초안인데 35조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즉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성되거나 그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안 된다는 규정을 넣는데 이것이 이제 해설에서는 보면 IoT 데이터를 말한다 이런 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막 돌아다니게 되면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수집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DB권으로 별도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데이터 자연 독점을 좀 방지할 필요도 있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즉 데이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CB 온라인 사건이라는 건데 2021년 비교적 최근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구인 광고 사이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자가 계속 접근해서 검색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보여주는 구인 광고 사이트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들었던 겁니다.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그 구인 광고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는 원고가 DB권 침해를 주장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의 그 사업이 사실은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검색 엔진 사이트를 만들면 적어도 소비자는 편하거든요. 그런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갖고 있는 부가가치 있는 어떤 서비스라는 점이 이제 이 사건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사실 DB 보호 지침에 없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침해는 DB 제작자에게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이것을 바로 원고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의 취지는
DB권자, 이용자, 경쟁자의 이익 균형을 좀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판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리를 따라서 스웨덴 법원이 판결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장 앱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메타적인 주차장 앱을 피고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고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인 비교 사이트는 스타트업이 사실은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 스크래핑이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CV 온라인 법리를 차용하면서도 원고의 DB권이 침해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애그리게이터, 이런 서비스를 이제 어떤 콘텐츠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콘텐츠 애그리게이터 사업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기서도 약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CV 온라인 그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은 뭔가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당장 그 직접 하고심에서는 사실은 또 결론은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이큐랩스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은 장표가 좀 많아서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편하게 읽으실 거면은 키사에서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자체가 그걸 좀 요약한 거여서 좀 글을 편하게 읽으실 거면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큐랩스와 링크드인 사건은 재밌는 게 이 하이큐랩스는 데이터 분석 회사고요. 링크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MS가 참 여러 군데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 하이큐랩스는 링크드인의 회원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해주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개된 프로파일을 공개한 회원들만 분석을 해주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비공개된 링크드인 회원을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가 된 이제 링크드인 회원의 프로파일을 분석해서 서드 파티한테 판매를 해주는데 그 상품이 키퍼와 스킬 매퍼라는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키퍼는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직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그 보여주는 퍼센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은 퇴사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스킬 매퍼는 어떤 전체적인 회사의 종업원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그러니까 링크드에 있는 것들이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분석해서 당신네 회사의 종업원들의 능력을 좀 비교했더니 이런 교육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이제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하이큐하고 링크드인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다가 링크드인이 자기도 이제 데이터를 쓰겠다는 발표를 했고 탤런트 인사이트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원고 하이큐의 주장에 따르면 스킬 매퍼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사실관계를 보면 오히려 링크드인이 경쟁법적인 위반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좀 보여주긴 해요. 이런 상태이고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원고가 하이큐냐? 그 이유는 이런 이제 분쟁이 막 되면서 링크드인이 이제 하이큐 랩한테 더 이상 내 DB에 접촉하지 마라는 경고장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하이큐 랩은 사실은 링크드인 DB에 접속을 안 하면 사업이 운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비침해 확인 소송을 먼저 건 거예요. 본원서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하이큐 랩이 원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소개해드리려는 결정은 상소법원의 2심의 결정문인데 이거는 또 병렬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 소송은 1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와 병행으로 진행됐던 가처분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사실은 파기 환송 후 항소법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고 링크드인의 이제 그 행위를 좀 분석을 해보면 링크드인의 이용자 약관을 보면은 이용자 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올린 콘텐츠와 정보를 소유하고 링크드인에게 이 정보를 라이센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소유자가 회원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링크드인이 회원 정보에 대한 에서 하이큐의 데이터 스크레이핑을 차단한 권리가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용 약관이. 그래서 만약에 스크레이핑을 차단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 약관을 이렇게 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이 제공한 두납 브로드캐스트 공개하지 말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들을 회원들이 거의 차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회원 대다수가 프로파일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하고 로봇.tx에서 이제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데 구글한테는 또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의 행위가 선택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링크드인이 부정 경쟁 목적으로 하이큐 랩스의 어떤 데이터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 경위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이큐가 소송을 제기했고 링크드인이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반소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CFAA 컴퓨터 프로드 어뷰징 액트에서 컴퓨터 침입죄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이 CFAA 연방법의 주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안 소송은 여전히 1심에 남아 있는데 이 가처분 소송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 데이터는 다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접근 제한 조치가 없다. 그래서 CFAA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습니다. 근데 파기환송이 조금 어려운데 벤브렌 사건이라는 판결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거의 논거에 비추어서 재검토하라는 좀 추상적인 거였습니다. 추상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자료를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파기환송 후 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종전 2심 판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 제한이 없어서 접근 제한 without authorization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사 경고장을 받아서 그 후에 데이터 이용 허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CFAA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문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 스크래핑이 이런 공개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판결 자체가 이 결정 자체가 이거는 CFAA만 판단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라든지 부정이용 이런 계약 위반 이런 것들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들은 위반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보고 이 사건만으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본안 소송에서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야놀자 케이스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놀자에서 이 CF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이용 약관의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시키는 조항만으로는 접근 제한 조치가 설정된 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푸스하겠지만 야놀자 케이스에서는 마치 이용 약관만으로도 데이터 접근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야놀자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야놀자 케이스는 우리가 웹크롤링 케이스로도 분류가 되는데 조금 사실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웹크롤링 사건은 기본적으로 웹서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자료만 이제 크롤링하는 건데 이 야놀자 케이스는 사실은 API 구문을 해석을 해서 API 서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까지 갖고 온 크롤링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IT 엔지니어 쪽에 물어보면은 이렇게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웹크롤링으로 법원이 보느냐 이렇게 약간 의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웹크롤링 사건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더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한지 여부는 보호 조치나 그러니까 기술적 보호 조치죠. 보호 조치나 이용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조건인지 불투명합니다만은 이용 약관을 잘 설정을 하면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도 할 수 망법상에 정보통신 망법상에 접근 제한 조치도 설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용 약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아주 고민이 돼야 되는 케이스고요. 이 사건의 대법원은 아까 하이큐 케이스랑 비슷하게 접근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도 문제가 됐었는데 대법원의 생각은 이 데이터들은 이미 알려진 데이터거나 상당히 알려졌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성립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침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업무방해죄도 침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다 무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었는데 민사 사건에서는 부경법 파목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파목이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과 도형 부정 경쟁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하고 많이 중첩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DB권이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이 먼저 도입이 됐고 이 부경법의 파목은 그 후에 도입된 건데 이게 사실 양자간 관계가 불투명해서 결과적으로 그 DB권 침해는 인정이 안 됐지만 민사법원에서 성과도형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약간 불행하게도 대법원까지 상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있는데 이 민사사건에서는 상고가 안 돼서 대법원 판단이 없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래서 이 판결이 이 민사사건, 확정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랑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하게는 형사사건에서는 숙박정보의 갱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민사 판결에서는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실관계가 조금 상이합니다. 이걸로부터 이제 결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상고가 안 돼서 안 됐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서는 침해가 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도형 부정 경쟁 행위도 사실은 부정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일관적인 해석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다를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조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제가 검토하고 싶은 거는 성과도형 부정경쟁 행위를 보면 행위태행 요건이 있는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 이 판단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위법성 판단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법성 판단 요건에 실제로 이제 골프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은 그 위법성 판단 행위태행 요건을 보면서 즉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위반된지를 보면서 저작권자권 제한 사유인 이제 그 공정이용 조건을 심리를 하거든요. 결국은 저작권법에 있는 요건과 이 부경법에 있는 요건이 만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점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정리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오픈 데이터, 오픈 소스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저는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사실 소송 리스크 관점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오픈하면은 원래 권리자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오픈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유도하게끔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해 사실은 AI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유도할지가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회까지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어서 김희정 변호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승민 변호사님이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특히 최근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요. 사실 저도 챗 GPT를 쓰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아마 이제 유료 서비스가 풀린 것 같은데 지금 돈을 내고 쓸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서 되게 처음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전체적인 질서가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된 그런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시의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야 할까? 농담이고요. 예, 그것도 물론 궁금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토론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GitHub 코파일럿 집단 소송 내용이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 인수할 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뭐 저만 못한 건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예,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원래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GitHub 인수할 때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자들을 더 잘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코파일럿을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길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에서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어문 저작물로 보고 목적 코드를 그 복제물로 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좀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을 보면 그 어차피 어, 그 reciprocit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상호 호혜성? 상호 의무? 네, 상호 의무. 네, 상호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라이선스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 그 GPL이 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GPL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뭐 아파치나 뭐 MIT 라이선스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 GPL에서 요구하는 상호 의무 같은 게 강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GPL이나 그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 그 이어져 오던 해커 문화가 있었고, 또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게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게 양질의 코드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계속 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파일럿이 이제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이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자발적으로 기여를 한 그 총체적인 그 자산을 이용을 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 코파일럿이 만들어낸 코드에 대해서는 오픈 소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점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쇠퇴하는 것 아니냐, 그 발전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라이선스 문제가 아니라 뭐 프로그래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거나, 그런 측면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이제 어떤 변호사가 그 일종의 기획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상황이. 그러니까 반감을 가진 프로그래머들이 뭐 새로운 오픈 소스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국은 코파일럿을 쓰려는 그 수요가 너무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코파일럿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코딩을 하는데 써오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처럼 쓰면서 결국은 이제 그 GitHub 커뮤니티가 계속 어, 그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제 GPL을 기반으로 그 듀얼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는 영리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소스 코드를 만들고 거기에 GPL을 적용해서
공개를 해놓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게끔 유도를 하면서 그중에 동시에 똑같은 거를 GPL에서 요구하는 상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이용을 하려면은 라이센스료를 내고 사가라. 그렇게 똑같은 거를 2개 라이센스로 파는 정책을 취하면서 자기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쓰는 그 회사들을 보고 그중에 이제 GPL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을 타겟해서 공격해가지고 이제 협상해서 라이센스료를 받아내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코딩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극도로 기능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뭔가 어떤 회사를 상대로 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제로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문제되는 코드 중에 어느 부분이 창작적인 표현이냐, 기능적인 부분은 뭐 어떻게 걷어낼 거냐, 그런 쟁점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뭐 사실상 이제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지금까지는 대충 뭔가 이제 봉합하면서 끌고 오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코드가 막 양산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더 불거지고, 이런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고 발표 자료에서 보고 든 생각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오픈 소스 진영이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이제 코멘트 겸 뭐 그런 토론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 간단한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 분께서가 던진 어떤 뭐 질문 유사한 것에 답변하기 앞서서 웹이나 참여자분이 사전 질문 온 것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루다 케이스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실은 이제 이루다 쪽에서는 나름대로 가명 처리를 했습니다. 가명 처리를 했고 특히 식별자 같은 거는 다 삭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게 비정형 데이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카톡의 문장들인데 이 문장 자체는 텍스트지만 이 문장으로 되면은 정형 데이터로 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인데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처리, 전처리가 되겠죠. 전처리가 좀 자동화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수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잘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는 이제 개보법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비식별 처리가 있는데 그게 현재 기술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저희 토론자 분께서도 사실 개보법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해외 사이트 스크래핑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데이터 스크래핑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극복이 안 됐다 또는 판단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침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이용약관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거 또
기타 등등의 불법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결과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적법한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아직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데이터 보유자, 웹사이트 운영자가 되겠죠. 그쪽에서 어떤 보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들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동의를 취득해야 이제 사업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은 이제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냐 여쭤보셨는데 수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조금 제가 질문의 취지가 조금 불분명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데이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의 컴플라이언스 내용도 포커싱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데이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이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까지 포함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거는 금전을 지원해서 데이터를 사게끔 하는, 사고 팔게끔 하는 도와주는 사업들, 이런 사업도 존재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는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확인서 내지 의견서 정도를 받는 식으로만 처리가 돼 있고 사실은 그 변호사 의견서나 확인서가 사실 한두 페이지로 거의 요식행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컴플라이언스 체크라고 보기도 좀 제가 볼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정부 지원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나중에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시던지 해서 한 번 더 하면 답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김유정 변호사님이 한 거는 코파일럿에 대한 오픈소스 진영의 입장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코파일럿도 결국 GPT 모델에서 나온 건데 오픈 AI의 GPT 3.0을 근거로 나온 건데 제가 챗 GPT는 이제 GPT 3.5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원문 그대로 출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영문 시 같은 거 짧은 뭐 시는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뭐 로우드 나 테이큰 뭐 걸어보지 않은 길 시를 이렇게 써줘 했더니 거의 똑같이 써주더라고요. 써주고 대신에 산문 같은 거 좀 긴 산문을 좀 써줘 이랬더니 그때는 내용은 동일한데 표현을 달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GPT 모델도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너레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이요. 사실은 구글이 발명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이 다 쓰이고 있는 건데 그 모델의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따르면 사실은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모델이, 이 GPT 모델이. 근데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경우에, 유명한 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0% 출력하는 걸 보면서 이 모델의 그 파라미터가 1750억 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서 짧은 거 같은 건 거의 암기한다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데이터를 보여주는구나. 이것은 사실은 저작권 관점에서 복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단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서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사고, 파라메터에 의해서 내적인 어떤 처리를 하는데도 짧은 거인 경우에는 거의 100% 복제가 되는 좀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에 따르면 오픈소스 진영도 이런 현상을 고려해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도 좀 변형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MS는 그 GitHub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MS는 여기서 나오는 창작물은 우리가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거니까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많고 실제로 GitHub도 그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소스 코드에 기여한 원 저작자들 소스코드 기여자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도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그 발표에서 말씀드린 SFC의 발표문 갖고는 되게 태도가 모호하다, 되게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승민 변호사님 질의가 되게 많은데 결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경쟁법 이슈는 뭐 저보다는 다른 분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돼서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TDM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정 이용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법리로 해결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대규모 데이터 전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정 이용의 법률은 적어도 일부 데이터만 쓸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AI 산출물의 창작성 정도가 저작권법상의 창작성 정도를 충족하는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인공지능을 좀 우습게 알다가 요즘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품질의 어떤 답변을 하는 거 보면서 창작성 수준이 당연히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인간이 구별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저작권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엔비 판결하고 신정법상의 스크린 스크레이핑 금지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좀 시간 관계상 길게는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한다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스크린 스크레이핑을 금지한 것은 이것이 보안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API로 받아가라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데이터 스크레이핑의 필요성은 이제 사실 정부 쪽에서 인식하는 것 같고 이걸 오히려 이제 단순 금지한다기보다는 API로 보안에도 문제가 없고 시스템 부하도 안 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뭐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웨비나의 성격상 현장 질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발표 너무 재밌었고요. 그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또 그 뒤에도 계속 또 변사님하고 의논 드리고 할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웨비나 주제가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처럼 집단 소송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런 건 없지만 제가 가끔 자문을 해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스타일러 변환기로 원본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도 질문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좀 습득하시면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신 분도 적어도 자문 업무를 할 때 좀 유용한 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